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김민지의 아트앤테크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부터 토큰 증권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증권 유통이 시작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자산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지은 금융변호사 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금융과 법, 예술을 아우르는 활발한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리버티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금융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간 여러 가지 아트 프로젝트들도 자문을 담당을 했었고요. 네. 블록체인하고 NFT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문을 제공을 해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주요 이력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하시다가 2019년에 개소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핀테크 스타트업,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자문도 수행하시고 NFT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원래 그 커리어를 로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본래 이제 그 금융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주 커리어를 이제 보냈습니다. 사내 네. 변호사로 이제 은행이랑 이제 금융지주회사랑 이제 보험사에도 업무 임원으로 일을 했었다가 이제 핀테크 쪽 관련한 이제 박사 논문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 결제제도 쪽 이렇게 박사 논문 주제가 그쪽이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제 블록체인이 사실은 지급 결제 제도를 이제 혁명적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철학적인 배경에도 관심이 있고 제가 이제 관여했던 스타트업이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에도 좀 관여를 하게 돼서 자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그 이화여대 박사 논문 2017년에 발행된 그 논문을 저도 봤습니다. 네. 네, 그 당시 2017년, 18년 즈음이 블록체인이 화두가 되었던 또 시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 시기와 잘 맞물려서 변호사님께서 연구를 하셨고 우리나라 지급 결제 제도의 어떤 법적 규율과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 또한 가늠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아트 컬렉터이기도 하십니다. 네. 어떤 작품들을 주로 컬렉팅하고 계신가요? 제가 좀 다양한 장르를 컬렉팅을 해왔는데 회화 쪽을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약간 조각이나 이제 네. 최근에는 NFT도 한 점 구입을 아, 했어요.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방은희 작가님의 그 클립드롭스에서 이제 NFT 컬렉팅을 했고 그 구매기도 제가 월간 사진의 구매기도 하나 아, 기고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토큰 증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 즉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이었죠. 국회에서 제6차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토큰 증권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금융화할 수 없었던 음원 저작권이라던가 심지어 한우, 부동산과 같은 이러한 자산들을 금융화, 자산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토큰 증권 시장에 유입될 영역은 어디일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조각 투자라는 관념으로 해서 그 한우라든지 미술품 조각 투자들이 그 규제 샌드박스로 이제 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작년에 사실 이게 이제 증권성 판단을 음. 받아가지고 이 이제 작년 말 정도에 이 업체들이 사실 이제 그 증선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 구조 변경을 이제 하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사업 구조 재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그게 사업이 안 됐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좀 특수성을 가집니다. 지금 이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이라는 개념을 가진 이제 디지털 자산하고 그렇지 않은 이제 디지털 자산법이 적용이 되는 이제 디지털 자산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형식을 가지고서 발행을 하는 이제 그런 증권을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재미있는 표현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네. 그릇이다라는 네. 표현을. 그래서 그 그릇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발행이나 유통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네, 저도 네. 그 금융위원회 보고서에서 그릇과 요리라는 비유를 들어서 네. 토큰 증권의 개념을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방금 조각 투자가 곧 이 STO라고 하는 토큰 증권과 유사어는 아니지만 연관돼 있다고 하셨고,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럼 나도 조각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미술품 분할 소유권에 해당하는 조각 투자 시장 규모가 545억 원, 하반기에는 무려 9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STO 전면 허용으로 양대 경매사의 행보도 눈에 띕니다. 일례로 K옥션은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이죠. 아트투게더가 운영하는 투게더 아트의 지분을 저도 홈페이지에서 최근에 찾아봤는데 44.07%까지 확대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조각 투자를 하려면 이 자산이 안전한지를 봐야 하는데, 그러한 아트 컬렉터에게 또 컬렉터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그리게이터 서비스를 곧 론칭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서울옥션의 자회사이죠. 서울옥션 블루가 운영하는 미술품 공동투자, 공동구매 플랫폼인 소투를 통해서 이 조각 투자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과연 미술품 조각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까라는 의문과 함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그때 제재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기 네. 때문에 받을 수 있었어요. 조각 투자 그 지금 현재 그 당시의 모델이 네. 공동 소유권을 이제 보유를 하되 그 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고, 투자 네. 상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자본시장법상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투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서 그 영업을 한 거라 네.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재를 유예를 해주었고, 한 이제 배경에는 소비자의 이제 어떤 피해가 있지 않도록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행 규모가 크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예 조건들을 달아서 했던 것이었고, 그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면제를 이제 유예를 해주고서 그 동안에 이제 조건부 유예를 해준 동안에 모든 그 조건을 달성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행히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그 네. 이제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주지는 않았죠. 네. 예, 그게 조금 차이였고요. 그 지금 이제 조금 차이가,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제 공동 소유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가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개념적으로 조금 이거는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또 언급하셨듯 네. 기존의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꼭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는 하지 않았었잖아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그쵸? 본질적인 차이죠. 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토큰이라는 있군요. 용어가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를 네, 하니까요. 네, 그렇죠. 토큰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국내 증권사와 블록체인 기업은 이 토큰 증권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제휴 및 협력을 맺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네, 부동산 플랫폼들하고 제휴를 좀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 카사코리아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지금 제일 그 규제 샌드박스에서 1호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루센트 블록하고 그다음에 펌블 이런 이제 업체들하고 제휴를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회사 설립을 해서 이제 그 STO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거기는 아마 자체 플랫폼을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SKCNC 같은 경우에는 그 한우 뭐 하는 그 네. 플랫폼하고 하는 것 같고, 뭐 N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협의체가 네, 있어가지고 STO 예, 협의체 STO 자체를 협의체 자체를 아예 구성을 해가지고 네, 거기는 구성했군요. 예, 네. 그렇게 이제 가시는 것 같고, 뭐 서울옥션이랑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곳이 네, 네. 어디죠? 지금 KB증권이었나요? 예, 예, 네네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KB증권 같은 경우는 서울옥션 블루와 협업을 예, 발표한 바가 있고요.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고 증권사들이 음,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여러 관련 기업들, 스타트업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네. 이 시장을 어떻게 선점해 나갈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네, 신한증권 같은 경우에는 람다랑 또 네, 기술 제휴를 네, 맺었더라고요. 두나무 예, 자회사 예, 두나보자 람다와 네, 회사랑. 같이 기술 네, 제휴를 맺었고요. 네. 네, 시장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한번 개념을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PFP, NFT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성황을 이뤘던 그 시점에 작년과 재작년에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증권성이 있냐 아니냐가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리플을 비롯해서 SEC에서 이게 증권이 있다 아니다, 증권성이 있다 아니다를 가지고 관련된 그 조사와 소송이 또 들어갔고 또 BAYC 프로젝트도 증권성이 있다 없다 여전히 지금 논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많은 PFP 프로젝트도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어쨌든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민팅한 그 자금을 가지고 이 NFT의 가치를 띄워서 차익 실현을 유도하는 거라면 이 기준은 증권성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업계에서도.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증권이란 무엇이며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네,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할 거예요. 네, 더 명확하게 이제 예시도 이제 제공을 더 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약간 닥사라고 하는 네, 자유규제 네. 협의체에도 이제 공을 떠넘긴다 뭐 이런 얘기도 음, 있어서 네, 지금 뭐 자유규제 음, 협의체에서는 닥사에서는 지금 상장된 그 증권성 그 가상 자산은 없다 이런 네, 이제 또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법률 의견서를 다 제출을 하잖아요. 상장을 네, 이제 거래소에서 요건으로 어쨌든 그런 지금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하위 테스트라는 게 이제 네,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성 판단 기준에 원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하위 테스트라는 게 굉장히 저도 미국에서 LLM을 할 때 배웠던 건데, 이제 타인의 그 노력으로 이제 금전을 투자해서 타인의 노력으로 공동 사업에 이제 그 투자에 따른 이제 이익을 기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선물이라고 봤어요, 네, SEC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네, 같은데, 탈주광성이 있기 예. 때문에, 네, 그러고 그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 이 부분이 이제 선물이라고 봤다가 네, 이번에 이게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게 바뀌어진
따라서 네. 약간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또 제기가 됐고,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 투자계약 증권의 범위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계속 네. 이제 SEC는 칼 자루를 쥐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소송을 계속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인 거래소이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뭐 비트 라이센스 획득부터 뭐 뉴욕 증시 상장까지 돼가지고 자기가 규제 준수를 솔선해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네. 그렇게 칼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이제 상장된 그 가상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SEC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계속 중이거든요. 그런 지금 결론이 나오지가 않고 있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크라켄 같은 경우는 손을 들었잖아요. 스테이킹 서비스. 네. 그러고 유가랩스도 손을 들었고, 이제 뭐 다 이제 SEC는 이제 어지간하면 다 증권으로 증권이다. 보는 네. 경향성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네. 그런 네. SEC의 움직임이 국내에서 증권성을 판명하는 기준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실은 리스크를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저희가 목도한 그 FTX 파산이 아주 컸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루나 테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기소가 됐잖아요, SEC에서. 네. 그 판결 이제 그 사기로 이번에 기소한 그 공소장을 좀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시사하는 바가 증권법 위반이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큰 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STO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게 가끔 혼용이 되는 거예요. 토큰 증권을 STO라고 하시는데 네. 이게 오퍼링이라는 게 발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토큰 증권하고 이제 혼용을 하시니까 그 토큰 증권 발행이 STO고 네. 시큐리티 토큰이 토큰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네. STO가 약간 그렇게 섞여 쓰는 게 좀 정확치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네. 것까지 포함해서 STO라고 언급을 예, 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ICO, 네. 그다음에 STO, 뭐 IPO 이렇게 네. 개념이 이렇게 동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STO 가이드라인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STO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그 토큰 증권 발행을 유통을 관련해 가지고 전자증권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자증권법은 그 굉장히 그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그 방식으로밖에는 안 되잖아요. 네. 블록체인으로 뭐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네.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어쨌든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탁결제원에서도 이제 그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던 거고, 네.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예탁결제원 주도하에 아마 TF에서 이제 하고 계신 것이 필요할 네. 겁니다. 예.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입증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네. 바뀌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위해서 지금 정비되어야 하고 논의되어야 될 법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STO 관련 향후 입법 방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일단 그 발행인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신력을 가진 발행인이 되게 중요해요. 네. 직접 발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충분한 이제 자금을 가지고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진 발행인은 직접 본인이 이제 증권사를 연계하지 않고서 발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계좌 관리 기관으로 본인이 이제 직접 등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이제 계좌 관리 기관이라고 하는 네. 그 경우를 이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계좌 관리 기관으로 등록한 그 분산 원장 방식을 이용해서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규율 체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규율 체계가 잡혀 있나요? 지금 이제 전자증권법 을 개정을 해서 네. 이제 결국은 장외 시장까지도 이제 그거를 포섭을 해야 되는 규율을 아마 정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3의 아마 거래소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외 거래 중개업자라는 것을 이제 신설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어제 가지는 못했는데 그 국회에서 뭐 그런 라이센스가 지금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매매업을 뭐 라이센스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셨어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토큰 증권 관련돼서 이 입법 방향과 법적 쟁점 등 논의할 사항이 많기도 하지만 또 하나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 쟁점 중 하나가 네. 이 사용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허가용 블록체인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은 누구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이거 말고 규제와 관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물론 투기 같은 그러한 위험 부담은 덜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유동성 공급이 과연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데요. 변호사님은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왜 예탁 결제원이 그거를 주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이게 사실 불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탈중앙화인데 왜 예탁 결제원이라는 또 기관이 들어가느냐. 네. 근데 이제 가장 여기서 STO라는 것이 이제 자본시장법 이제 체계라는 거는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이라는 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이 그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증권법이 생긴 거라서 그거를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발행, 요번에 이제 위메이드에서도 그랬고, 네. 이제 페이코인도 아마 그 발행 그 코인 개수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매치가 어떻게 유통이 발행 양과 네. 그 유통 양과 동일한지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또 투자자한테는 그 코인의 가치와도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관리나 또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지를 컨트롤을 하려면 신뢰성을 가진 노드들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노드여야 한다라는 이제 그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마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토큰 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토큰 증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자문과 정책 마련의 이 역할 수행에 변호사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토큰 증권 시장의 쟁점과 현황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